안녕하세요. 70개의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보편적 인간론 시리즈의 5번째 영상으로 몸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에는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이 어떻게 모든 인간 활동을 낳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는 이런 욕망에게 시간성과 역사성을 제공하는 가능길을,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장님인 영욕의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보다 정교함을 제공하는 감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는 인지 능력을 낳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벡터인 알의 욕망과 관객길의 욕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요즘 마음을 거론하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동인으로 뇌나 호르몬 등의 육체적 작용을 언급하는 것이 대세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유물론적 교육에 길들여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이를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결코 믿습니다와 같은 허망한 근거에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까지 이분들과 같이 마음은 뇌의 작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차고도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1950년대 초부터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 로저 스페리는 한쪽 방구에서 일어난 간질 발작이 다른 방구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좌우 방구를 연결해주는 뇌량, 요즘은 뇌들보라고 부르죠. 이 뇌량을 절단한 분할 뇌 환자를 상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스페리는 1968년에 뇌량을 절단한 NG라는 여자 환자에게 다음에 실험을 합니다. 피험자에게 그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화면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숟가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숟가락을 오른쪽 화면에 보여주면 NG는 숟가락을 보았어요 라고 재빨리 대답합니다. 하지만 왼쪽 화면에 보여주면 무엇을 보았는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는 왼쪽 뇌가 언어를 관장하는 반면 오른쪽 뇌는 시각 영상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밝혀낸 것이 지금 일반인들의 상식이 된 다음과 같은 좌우 뇌의 기능에서의 차이입니다. 이를 대뇌의 편측화라고 합니다. 레터럴라이제이션인 편측화는 뇌의 두 방구 중 하나의 방구가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좌뇌는 신체 오른쪽을 담당하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이며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며 언어를 담당하고 논리적이고 추론을 담당합니다. 반면 우뇌는 몸의 왼쪽을 담당하며 공간적이고 미술적이고 음악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직관적이고 종합적이고 창조적이며 상상력과 감정과 얼굴 인식을 담당합니다. 물론 이런 분업화가 한쪽에서 전적으로 특정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우뇌가 아예 언어 능력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왼손잡이 중에는 이런 편측화가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하나의 기능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발성기관에 문제가 없는 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이나 귀의 외상 없이 뇌의 문제로 언어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상실된 실어증 환자를 연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브로카 영역이고 나머지는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좌우 방구의 측두 옆 후방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은 1874년 독일의 신경학자인 칼 베르니케에 의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곳에 뇌졸중이나 뇌종양, 외부 충격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의미 없는 말을 나열합니다. 즉, 발성이나 문법에는 문제가 없으나 의미상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 능력의 상실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좌뇌 방구의 전두 옆쪽에 위치한 브로카 영역은 1861년 프랑스의 외과 의사인 폴 브로카에 의해 처음 발견된 곳인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말을 이해했다 해도 이를 말하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뇌가 꼭 기계 같다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찌걱 소리가 날 때는 쇼크 업소버의 이상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찍 소리가 나면 브레이크의 녹이, 스티어링 휠을 꺾은 상태에서 출발할 때 따닥 소리가 난다면 등속 조인트의 마모가 원인이 되듯 뇌가 기계같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손상별 시야 결손 상태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3번 시신경 교차에 문제가 생기면 양쪽 바깥쪽에 시야가 결손되는 반맹이 생기고, 7번이나 8번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양쪽 시야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4분맹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때 인간의 마음은 뇌에서 나왔다는 저의 유물론적 사고를 결정적으로 갖게 한 것이 바로 마취입니다. 수술 시 약간의 약물 마취로 전혀 통증 없이 살을 째거나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받는 환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취 중 가장 강력한 전신 마취는 통증을 수용하는 감각과 통증을 느끼는 의식을 담당하는 뇌를 잠들게 해 수술 중 각성과 통증을 막는 상태로 배나 가슴을 가르거나 뇌를 여는 수술을 환자의 움직임과 고통 없이도 가능케 합니다. 게다가 의식이 깨어 있음에도 엄청난 고통 없이 시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뽑을 때 잇몸의 부분 마취를 통해 마치 남의 이를 빼듯 지켜보는 경험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목구멍을 통해 손가락 굵기의 내시경을 넣는 검사를 부분 마취나 수면 상태로 편하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취는 우리들의 감각을 차단하거나 의식을 차단하거나 반사를 차단하면서 수술 자체가
끔찍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잡을 수 없고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이렇게 기계를 다루듯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동물 실험은 뇌에서 마음이 나왔다는 마음의 뇌환원주의를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자주 애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쥐의 뇌자극 실험은 마음이나 정신은 뇌를 포함한 몸에서 나왔다는 증거로 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쥐의 시상하부 복내측 핵을 파괴하면 쥐는 과식을 하게 되고 외측부가 파괴되면 먹지 않게 됩니다. 이를 각각 만복중추와 공복중추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마치 기계처럼 뇌의 어떤 부분을 띵 누르면 어떤 행동을 짠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오해입니다. 이는 글의 흐름을 위해 다른 동영상에서 밝히겠습니다. 이때 제가 사용할 개념은 보편적 인간론 2에서 가볍게 다룬 가는길 개념입니다. 요즘 의사나 전문가에게 성욕이나 식욕 등의 쾌락은 어디에서 오는지 물으면 10중 8구 도파민 등의 호르몬에서 온다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불안은 어디서 오냐고 물으면 당연히 노르아드레날린 등과 같은 호르몬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성욕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고 물으면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을 대표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음악 채널을 돌리니 BTS와 블랙핑크가 나오고 영화 채널을 돌리니 기생충이 나오고 뉴스 채널을 돌리니 공수처 설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채널이 BTS, 블랙핑크, 기생충, 공수처를 만든 걸까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마음이 몸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뇌를 중심으로 그 속에 뉴런 간의 네트워크가 마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경세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을 수용하고 통합해 이 자료들을 사고하고 계획해서 얼굴이나 팔다리 등의 운동 등의 반응을 합니다. 이들 중 특히 타 동물들과 다른,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이죠. 그 유명한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 말이죠. 그 기능은 사고하고 추리하고 계획하고 결단하고 기억하고 문제 해결하고 운동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등 고등 정신 작용을 관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 영역, 즉 2차 체감각 영역, 전 운동 영역, 청각 연합 영역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종하고 행동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각각의 전두엽의 영역들이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전전두 피질은 감정을 관장하고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을 계획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 등을 합니다. 배외측 전전두 피질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관여하고 정보에 의거하여 논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동네 측 전전두 피질은 감정적인 정보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상 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화전두 피질은 욕구 및 동기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뇌의 다른 영역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처리해야 함에도 전전두엽이 다른 영역과 다른 특별함은 고사하고 처리 정보의 엄청난 양과 질에 비해 너무 과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저는 인간다운 뇌의 평범성과 과소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림에서도 보듯이 전전두엽은 대뇌에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정보는 오감의 감각의 수용과 운동으로의 발산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 전전두엽의 비중은 그 하는 일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우리 몸에는 3조 개의 세포가 있고 뇌에는 대략 1000억 개의 뉴런, 즉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100억이라고도 하죠. 하여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뇌를 가르면 바깥쪽의 짙은 회색질, 그레이 매터와 안쪽에 밝은 백색질, 화이트 매터가 있습니다. 이런 색깔의 차이는 바깥쪽에 세포체인 소마가 있고 안쪽은 축삭인 엑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뇌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꽉꽉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음이 뇌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뇌에 있는 각각의 영역의 면적은 대략적으로 그 영역이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과 비례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난쟁이라는 뜻의 호문클루스입니다. 이 그림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난쟁이란 의미이지만 이보다는 기형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대뇌에는 그림에서 보듯 두정엽, 마류엽이라고 요즘은 하죠. 두정엽과 전두엽을 나누는 중심고랑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뒤쪽 두정엽 쪽에 체감각 피질이, 그리고 앞쪽 전두엽 쪽에 운동 피질이 있습니다. 중심고랑 뒤쪽 감각 피질에서 신체의 각 영역의 감각이 차지하는 신경의 비중을 그린 것이 오른쪽의 감각 호문클루스입니다. 그리고 중심고랑 앞쪽 운동 피질에서 신체 각각의 운동 영역이 차지하는 뇌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 운동 호문클루스입니다. 감각 호문클루스에서나 운동 호문클루스에서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보다 손바닥과 얼굴이 차지하는 영역이 훨씬 큽니다. 입술 등의 얼굴의 감각을 처리하는 체감각 피질 부위는 발과 다리 등의 하반신 감각을 담당하는 체감각 피질 부위보다 더 큽니다. 손과 얼굴의 운동 피질은 그림에서 보듯 다른 모든 신체를 합한 것보다 큽니다. 실제로 손으로 나가는 뉴런의 개수가 다리로 나가는 뉴런의 개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눈의 경우 근뉴런과 근섬유의 비율이
1대5로 하나의 뉴런이 명령을 하면 5개의 근섬유가 수축한다고 합니다. 반면 넓적다리의 경우 1대 200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눈과 같이 근뉴런에 대한 근섬유의 비율이 낮을수록 이런 신체 영역이 더 민감하고 더 정교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관여하는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이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을수록 뇌의 처리 영역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은 그 영역의 뉴런의 양과 거의 비례합니다. 즉,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뉴런과 뉴런의 양이 많아지고 그 영역도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뇌의 뒤쪽 아래에 있으면서 몸의 자세와 균형을 조절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작은 뇌가 있습니다. 소뇌입니다. 소뇌는 이름처럼 뇌 전체 용적의 80%를 차지하는 대뇌에 비해 단 10%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뇌의 뉴런, 즉 신경세포의 절반 이상이 소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봐도 소뇌에는 다른 뇌의 부위보다, 심지어 전전두엽보다 더 자글자글한 작은 주름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다는 것이죠. 소뇌가 담당하는 기능인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은 인간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인간답기 위해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보다 많을까요? 즉, 소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전전두엽이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보다 이렇게 월등히 많을까요?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를 하는 이성과 미친 듯이 날뛰는 감정을 조절하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기억하고 인격을 유지하며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데 처리해야 할 정보를 몸의 균형과 자세를 잡는 데 처리해야 할 정보보다 적은 뉴런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전두엽이 이렇게 엄청난 정보 처리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뇌의 영역보다 발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충동적이고 미숙한 행동 조절은 전두엽의 미성숙 때문이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월등히 많고 그로 인해 뇌의 성숙 기간이 길어진 것이 인간의 긴 육아의 원인이듯 늦은 전두엽의 발달은 그만큼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기에 분포된 신경세포는 간단한 정보만 처리하는 소뇌보다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전두엽은 정보를 처리한다기보다 정보를 수신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두엽에는 다른 트랜지스터 수준의 뉴런보다 수백, 수천 개의 트랜지스터를 손톱만한 칩에 집적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IC와 같은 특별한 뉴런이 있지 않을까라고요. 신경세포인 뉴런은
5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첫째는 신경돌기의 수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뉴런들은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가지인 신경돌기, 뉴라이트의 개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신경돌기를 가진 단극성 뉴런, 2개를 가진 양극성 뉴런, 3개 이상의 신경돌기를 가지면 다극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뉴런의 다양한 모습을 가진 수상돌기의 모양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뉴런의 연결 위치에 따라 분류되는 방법입니다. 정보를 신체의 표면 감각에서 신경계로 전달하는 1차 감각 뉴런과 신경계에서 근육으로 뻗어나가 근육의 움직임을 만드는 운동 뉴런과 뉴런끼리 연결하는 연합 뉴런이 있습니다. 넷째는 축삭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운동 뉴런의 경우 척수에서 발끝의 근육까지 축삭돌기의 길이가 1m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5째는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두엽의 뉴런과 소뇌의 뉴런의 성능에는 트랜지스터와 반도체 집적 회로 IC와 같은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스럽게도 전두엽에는 그런 고성능 신경세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뉴런은 인간이 내려다보는 타 동물들의 뉴런과 거의 같습니다. 동물과 다른 인간 뉴런의 특성을 찾으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다음 주 동영상인 마음은 뇌 밖에 있다와 그 다음 주 동영상인 몸은 무엇인가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